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 16일에 있었던 경기도 추가 공개 채용 환경과학개론 풀이 시작할게요. 채점은 다 해보셨나요? 만점 없어요? 있을 듯한데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나중에 시험 보시고 와가지고 문제 공개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셨을 때 상당히 문제가 쉬웠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아주 쉽게 출제가 되어서 점수가 좀 안 나오셨다고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을 조금 찝어드렸던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 쉽게 시험을 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나 풀이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번에 시험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수질이 총 9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수질도 들어가고 대기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다 포함해서 제가 수질로 넣었어요. 이제 저희 교재 수질 파트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소음진동 2문제, 폐기물 2문제, 대기 6문제, 토양이라고 하기에는 토양 내 알루미늄 용출 같은 문제는 이제 토양으로 속해서 이번에 절대적으로 이제 수질과 대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상당히 수질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수질이랑 대기랑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다른 과목들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수질 대기가 조금 빈도가 높은 만큼 공부를 좀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론이라든지 이해를 조금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풀이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제풀이 하려고 문제를 쓱 봤는데 별로 풀이할 게 없던데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짧게 하고 저희는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일반적인 가정화수의 BOD 측정 방법과 지표로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에 키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보시면 지문 1번은 BOD는 물속의 유기물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대표적인 지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 양을 측정을 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게 BOD고요. 두 번째로 시료는 혐기성 땡 나와야죠. 그쵸? 그래서 혐기성 조건에서 배양하는 게 아니라 호기성 조건에서 배양을 하는 거죠. BOD 자체가 옥시전 디맨드잖아요. 바이올로지컬 옥시전 디맨드.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에서 산소 요구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호기성 조건하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산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야 되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에 보시면 시료 중에 유기물 분해가 거의 종료되면 질소산화물의 산화가 일어나서 질소화합물의 질소화합물의 분해를 위해서 산소를 소모를 하잖아요. 그게 NOD죠. 2단계 BOD, 질소성 BOD라고 설명드렸던.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질소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시료 같은 경우에는 질산화가 억제돼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BOD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산화 억제제를 별도로 첨가해야 된다. 이건 공정시험 기준에 질산화 억제제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항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가정화수의 경우에 20도씨에서 일반적으로 5일이 경과되면 한 60, 70%, 그 다음에 20일 경과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BOD-U의 의미잖아요.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유기물, 한 99% 정도의 유기물이 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찾으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아마 A형 문제 받으신 분들은 1번, 2번 보시면 이번에 문제 너무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2번은 항상 강조했던 지정폐기물의 종류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지정폐기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분류 번호까지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폐유기용제, 딩동댕, 지정폐기물은 폐유기용제, 2번에 있는 폐목재, 3번에 금속조각, 4번에 동물의 분뇨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죠. 하다못해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온이류, 폐농약 이렇게 나머지 항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 암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100% 암기를 해놓으시고 저희는 온이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 몇 프로 이상, 고형물 함량 몇 프로 이하 이런 것들도 다 암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수분 함량 95% 미만 아니면 고형물 함량 5% 이상 이런 것들까지 다 암기를 했으니까 아마 쉽게 푸셨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 문제 틀리셨다라고 하시면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시 한번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나만의 정리를 하시잖아요. 시험장 가시면은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가시는 것보다 평소에 정리해놓던 노트라든지 아니면 주의 표시를 해놨던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보시고 암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헷갈리시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비산먼지 저감 대책.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보시고서 이런 내용은 교재에서 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읽어보면 도덕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다못해 윤리 도덕 뭐 이런 류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PM10, PM2.5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대기 오염 같은 그런 다른 저감 대책 같은 것들은 많이 공부를 했지만 비산먼지 저감 대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내용 배우지 않았는데 라고 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당황을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슬슬 읽어보면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죠. 중간에 뭐 세륜장치라든지 사이로라든지 이런 이제 용어를 모르면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따져볼게요. 첫 번째로 도로의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와의 접속 구간에는 세륜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씻을 세자에 바퀴 이륜자예요. 그래서 바퀴를 씻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포장도로 인접지역에서는 녹지화로 바람에 의한 먼지 발생원을 제거해야 된다. 있나요? 도로의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와 접속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비포장 도로에선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공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설치를 하든가 공사장 근처 가시면은 그런 거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밑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바퀴가 계속 굴러가면 바퀴를 씻어주는 그런 세륜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포장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녹주약,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서 바람에 의한 먼지 발생원을 웬만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보시면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의 경우에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업소를 말하는 거죠. 여러 업소들이 있는데 분쇄기나 저장 사이로는 곡물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곡물 같은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저장해 놓은 대량 저장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량 저장고, 사이로가. 그래서 사이로의 의미가 저장 창고, 저장 용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사이로와 같이 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그릇에다가 뭐 어떤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확 부어 놓으면 거기서 조금씩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설에서는 개방해야 돼요. 개방하면 난리 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개방한다는 말을 읽으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먼지 배출 시설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먼지 발생 시설을 개방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지 발생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올바른 그 저감 대책이겠죠? 그래서 먼지 발생 시설을 개방하여 먼지 양을 희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희석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에요. 나머지 3번 같은 경우에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먼지 발생 주변에 방진망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비산먼지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적장 비산먼지 발생, 야적장은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쌓아놓는 그런 시설의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야적물의 표면 경화제 또는 보습제 살포 등을 실시한다. 하다못해 우리가 공사장 같은데, 물론 공사장은 야적장은 아니지만 공사시설 같은데 비산먼지 나오면 못 뿌려요? 물 같은 거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쌓아놨을 때 거기에다가 보습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표면을 약간 딱딱하게 굳히게 하는 경화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경화제 같은 것들을 살포를 해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뭐 요거 문제 풀려고 우리가 비산먼지에 관련되는 그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규제에 관련된 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읽어봤을 때 옳고 그름만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4번으로 넘어갈까요? 염소 소독 공정에서 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1번에 보시면 차하염수산과 OCl- 차하염수산 이온으로 존재하는 염소를 유리염소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화학식까지 외워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염소라는 것 자체에 물과 반응을 하면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HOCl과 나머지는 수소이온 하나, 염소이온 하나 이렇게 이온화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HOCl이라는 차염소산은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헬이 돼서 수소이온 하나와 OCl-라고 하는 차염소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HOCl과 OCl-가 살균력을 가지는 우리가 염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유리잔류염소 내지는 유리염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HOCl 같은 경우에 수중에 있는 암모니아랑 결합해서 형성하는 것들이 클로라민류라고 하는 결합잔류염소고 뭐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제가 반응식 다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참고적으로 다 알아두시면 좋죠.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HOCl하고 OCl-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 유리잔류염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생성 비율을 보면 이제 그래프 그려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박스를 그리고 물론 여기가 정확하게 7은 아니지만 pH를 7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H가 7보다 낮아졌을 때는 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면 HOCl이라고 하는 차염소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pH가 한 4에서 6 정도 됐을 때 한 4 정도 되면 여기라고 하면 4 정도에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셔야 간단하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4 정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5%라고 하면 95% 이상의 HOCl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 5% 정도가 OCl-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보다 큰 한 9 정도? 9 정도라고 했을 때 9 정도에서는 5% 정도가 HOCl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 95%가 OCl-로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간단하게 한번 풀이를 볼게요. 다음 지문을 보시면은 이번에 pH가 낮을수록 OCl- 형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pH가 높을수록 H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틀렸죠?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뭐의 존재 비율이 높아지고 HOCl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pH가 높을수록 OCl-의 비율이 높아진다. 얘네 두 가지의 그 형태가 HOCl과 OCl-가 살균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유리잔류 염소 중에서 누가 소독력이 더 강하냐면 HOCl이 약 80배 정도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OCl-의 살균력이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일한 양으로 얘는 한 마리 죽일 때 얘는 동일한 양으로 몇 마리 죽일 수 있다. 80마리 이상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돈 주고 염소를 사가지고 넣어주는 거 누가 생기는 게 좋아요? HOCl만 형성이 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온화가 되지 않고 따라서 염소 소독은 pH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살균력이 좋다. 살균력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을 보시면 차하염수산이 차하염수산 이온에 비해서 살균 효율이 높다. 약 80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차하염수산이 수중에 암모니아와 결합을 하면 클로라민유가 형성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5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가 조금 나왔는데 계산 문제 여기서 5번에서 좀 당황하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좀 푸시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촉박하셨을?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공학은 10분 안에 푼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많이 생각 안 하고 어려우면 그냥 패스를 하시는데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혼합 공식, 그 다음에 BOD 제거 효율만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어느 폐수 처리장에서 BOD가 400mg/L이고 폐수가 1000m의 세제곱퍼데이로 유입되고 거기에 BOD가 1000mg/L의 슬러지 탈수액이 200m의 세제곱퍼데이로 유입이 된대요. 최종 방류수의 BOD가 50mg/L였다면 BOD 제거율은? 그게 머릿속에 이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폐수 처리장이 있는 거예요. 그 폐수 처리장에 폐수와 슬러지 탈수액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림을 그리면 얘가 폐수예요. 폐수 처리장이니까 당연히 폐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폐수 처리장에 뭐까지 같이 가냐면 슬러지를 탈수한 탈수액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수와 슬러지 탈수액이 같이 어디로 가냐면 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폐수 처리장이라고 하면. 맞죠? 그리고 나중에 폐수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 방류수라고 했으니까 폐수 처리를 다 해야지 방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방류수의 BOD가 50이래요. 그럼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오는 BOD가 50mg/L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BOD 제거 효율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BOD 제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폐수 처리장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폐수 처리의 제거 효율을 구하려면 여기서의 제거 효율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 효율은 1 마이너스 들어가는 농도분의 나가는 농도 곱하기 100. 다른 유량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량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농도를 CI 인풋이라고 하고 그 다음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50ppm을 우리가 Cout이라고 했을 때 Cout은 아니까 CI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로 유입되는 BOD의 농도,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BOD의 농도는 폐수와 슬러지 탈수액의 평균치만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혼합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혼합 공식은 CI라고 했을 때 CI는 우리는 그때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C 믹스 됐다라고 해서 CM이라고 했지만 지금 기호가 이제 CI라고 했으니까 CI는 Q1 플러스 Q2 Q1 C1 플러스 Q2 C2 여기서 기호를 이제 여기 폐수를 보시면 제가 이거 문제 비슷한 문제 풀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위를 가지고 바꿔치기 하지 않는다. 단위를 갖고 바꿔치기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위는 아마 동일하게 나올 거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된다. 계산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시간이 없더라도 그림을 그리면 더 이상 안 헷갈리니까 써주시면 폐수 같은 경우에 BOD가 400mg/L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1000m의 세제곱퍼데이 단위 같으면 뭐 생략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BOD 같은 경우에 슬러지 탈수액은 200m의 세제곱퍼데이 그 다음에 BOD가 1000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 대입을 하면 유량이 지금 계산하면 1000이랑 200이니까 1200에다가 위에 있는 거 Q1 400 곱하기 1000 더하기 풀이니까 다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200 자리가 바뀌었네요. 위에 있는 공식이랑 그래서 앞에는 유량을 쓰고 뒤에는 농도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리를 바꿔놨으니까 고쳐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1200분에 위에가 400000 더하기 200000 맞나요? 그래서 60만 나누기 1200 그래서 이것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 값이 아마 500 이렇게 나올걸요? 그쵸? 틀린 거 있나요? 없죠? 500 저도 풀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틀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500mg/L 그러면 들어가는 농도가 폐수 처리장으로 혼합돼서 들어가는 농도가 500이니까 나가는 게 50 100 들어가면 10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제거 효율은 뭐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풀이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제거 효율은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500분의 50 곱하기 100 해서 9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혼합 공식 같은 경우에는 혼합 공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균치 구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처럼 BOD만 계산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혼합되는 온도라든지 혼합되는 DO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적합하게 다 들어가서 공식에 이제 대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를 혼합 공식 BOD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DO라든지 뭐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려우셨나요? 근데 만약에 어려우셨다라고 하면 문제를 읽고 해석을 못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신 게 아마 그 이유였을 테니까 만약에 문제를 보셨을 때 사실상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는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리는 거는
다시는 틀리지 말자라는 의미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여기 계산하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를 제가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풀어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고 이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문제가 헷갈리게 나와서 거꾸로 얘 농도 주어지고 얘 농도를 주어지고 요 효율을 주어진 다음에 효율이 주어지면 이 농도 들어가는 농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효율이 패스 처리장의 효율이 90%다. 그러면 얘가 500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얘를 미지수 x로 놓고 풀으라는 문제도 언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혼합 공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헷갈리신다라는 그러니까 헷갈리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 있는 그림만 한 번만 그려주시면 더 이상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림 위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모식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복병이라고 생각했나요? 6번 문제 보셨을 때 이거 평형상수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암모니아 탈기법에 만약에 수질 환경 기사나 수질 환경 산업 기사 이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분명히 비슷한 문제를 보셨을 건데 상당히 단골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단골로 나오는 기사나 산업 기사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되게 좀 줄여가지고 간단히 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같이 풀이를 보고 얼만큼 공식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런 문제를 봤었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안 봤던 문제들은 내가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거 한번 손을 대보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6번에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탈기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문제상의 의미는 암모니아 탈기법, 암모니아 스트리핑, 공기 탈기법, 에어 스트리핑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탈기하기 위해서 pH를 10.25로 높였을 때 10.25 이상으로 높여야지만 우리가 pH가 높아지면서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물 밖으로 탈기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암모니아 탈기법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암모니아 가스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얘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잘 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암모니아 가스가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는 공식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걸요? 얘의 의미가 전체적인 암모니아성 질소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질산화 과정 할 때 제가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중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지만 pH가 높았을 때 암모니아 가스로 존재한다, 분자 상태 암모니아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전체에 암모니아 가스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암모니아랑 분자 상태 암모니아와 그 다음에 이온 상태 암모늄 이온 중에 이게 전체 암모니아성 질소 중에 암모니아 가스가 도대체 몇 퍼센트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라고는 pH 10.25 하나랑 그 다음에 밑에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볼게요.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은 이온화되는 반응을 주어졌고 NH3 플러스 수소이온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암모니아 탈기법 할 때 이 공식이 아니라 pH 올려줌으로써 분자 상태의 암모니아로 반응이 된다라고 반대로 알려드렸지만 이 공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형에 관계되는 평형상수라고 해서 K값이 나왔죠. K라는 것은 반응계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계의 몰농도의 곱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 K값이 지금 반응계의 몰농도의 곱 NH4 플러스 NH3와 수소 이온 계산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9.25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조건이라고는 저기 나와 있는 조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암모니아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바로 힌트가 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있는 그 공식에서 보시면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pH를 가지고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 중에서 pH가 10.25라고 나와 있으니까 pH가 10.25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0에 마이너스 10.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NH4 플러스 분의 NH3라는 값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NH4 플러스 분의 NH3 몰농도니까 몰농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가 10에 마이너스 10.25 위에가 10에 마이너스 9.25 첫 번째 곱이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거 10을 계산을 못하면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10 나오잖아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10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기다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이 공식에서 어떻게 간단히 하면 NH4 플러스 분의 NH3가 되어일까를 보면 얘네를 다 NH3로 나눠주시면 식이 간략화되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얘가 1 NH3분의 NH4 플러스 분의 1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거든요. 됐나요? 그럼 제시된 조건이 지금 NH4 플러스 분의 암모늄 이온분의 암모니아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쟤는 역수니까 0.1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암모니아의 퍼센테이지는 1 플러스 0.1분의 1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나누기 1.1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올 테고 대략적으로 이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시면 90.9% 정도 나오니까 91% 정도가 정답이거든요. 되셨죠?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고비가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계산하는 고비, 그 다음에 이거 산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걸 나눠주는 고비. 그래서 머리만 조금만 응용만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평형상수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간략화시키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식에 어떻게 하면 대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생각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조금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계산하신 대로 약 91% 정도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되셨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보고 부영양화에 관련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에 봤더니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탈질, 디나이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탈질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리신 분 없으시죠? 절대. 1번 보시면 알칼리도가 소모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알칼리도와 pH는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라고 했어요. 그럼 알칼리도가 소모된다라는 얘기는 pH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탈질화 과정에서 pH가 낮아지냐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탈질화 과정에서 pH가 낮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질산화는 pH가 낮아지고 알칼리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질화는 pH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아주 강조를 한 것만 정확하게 아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알칼리도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탈질화 과정에서는 pH가 상승하며 알칼리도가 생성된다라고 하셔야지 맞죠. 탈질화 박테리아는 종속영양계 미생물로 기억하시겠지만 종속영양계 미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탄소원으로 메탄올 같은 것들을 주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탄올에서 발생하는 수산화이온, OH-이온에 의해서 알칼리도가 생성되면서 pH가 상승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봐두시고 2번 설명 보시면 유기물이 필요하다. 유기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탈질화 박테리아 탈라면 마가파가, 마이크로코코스, 아크로노박터, 파는 수도모나스, 바실러스 이런 탈질화 박테리아는 종속영양계 미생물로서 유기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유기탄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메탄올이나 초산이나 펩톤 같은 것들을 공급해준다 라고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 탈질화 과정에서는 이 무산소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죠. 그래서
뭐 수질의 거의 마지막에 고도 처리 부분에서 뭐 H2O, 현무호라고 하면 무산소 조건에서 탈질이 일어난다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질산이온이나 NO3나 그 다음에 아질산이온 NO2를 질소가스로 변화시켜 제거하는 공정이 탈질학 공정이다. 다 아시는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1번 답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8번 넘어갈게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표현한 값인 온난화지수. 엊그저께 했는데 그쵸? 찍신을 해야 될까봐 그쵸? 근데 누구나 다 찍어줄 수 있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순서만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하면 말이 되나? 그래도 안 되죠 말이. 지문이. 그래서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표현한 값이 온난화지수 GWP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GWP는 우리는 더 자세하겠죠. 뭐를 기준으로 해서 CO2를 1로 해서 지구의 그 온실기체가 온난화 효과에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을 한 값이다 라고 해서 설명드렸고,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CO2, 메탄, N2O,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우리는 작은 거에서 큰 순서로 외웠잖아요. 그거를 역으로만 찾으시면 되니까 역으로 찾으셔서 육불화황, N2O, CH4, 메탄,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나와 있는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죠. 별다른 설명하지 않을게요. 9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굴뚝 측정공 위치에서 연기의 속도가 10m/s, 굴뚝 높이에서 평균 풍속이 180m/min일 때, 그럼 눈으로 보시면서 연기 속도가 나왔고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나왔고 평균 풍속이 나왔는데 단위를 대충 봤더니 하나는 미니시고 하나는 세크예요. 이따가 단위 환산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먼저 문제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연기의 유효 상승고가 나왔거든요. 연기의 유효 상승고가 10m라고 하면 굴뚝의 직경 크기는, 그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지금 연기의 배출 속도 나왔고 그 다음에 풍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왔지? 연기 상승고, 그러니까 굴뚝의 연기 상승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 직경 크기를 구하라는 거. 이 공식이 들어가는 거 딱 하나가 생각하셔야 돼요. 연기 상승고 계산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그래서 델타 H는 홀란드식이라고 부르는데, 델타 H는 이라고 하고 연기상승고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나오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수치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이 보통은 주어지고, 유효 굴뚝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게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공식을 외워서 푸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풍속분의 배출가스의 속도 곱하기 직경 D.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얘 D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D라고 일단 풀게요. D 같은 경우에는 D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을 하면 1.5 곱하기 맞나? 왜 이항이 안 되지? 델타 H 곱하기 U 나누기 1.5 VG. 저는 원래는 그냥 D를 남겨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나머지를 이항을 하는데 풀이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단위만 조금 신경 쓰셔서 델타 H가 10m가 나왔고 풍속이 지금 180m/min이라고 나왔고 밑에 분모가 1.5 곱하기 배출가스 속도가 10m/s. 그래서 보면은 미닛이랑 세크랑 한번 환산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1분은 60초만 해주시면 대충 분분 세크 먼저 지워주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여기 10m 여기 10m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60이랑 180 하면 여기가 3이고 그 1.5랑 3 하면 2고, 그래서 굴뚝의 직경은 몇 미터? 2m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풀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복원해서 풀어드린 문제 있어요. 그 풀어드린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조건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건대로 다 나오고, 이 10m를 구하는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굴뚝 높이가, 실제 굴뚝 높이가 100m다 라고 했을 때 유효 굴뚝 높이는 110m 이렇게 해서 풀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역으로 푼 거니까
그래서 뭐 홀랜드식만 조금 더 기억을 하셔가지고 푸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10번. 마지막에 제가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 웬만하면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광학 스모그를 막 했잖아요. 그쵸? 나왔네요. 틀리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고,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라고 한다. LA형 스모그. 맞죠? 두 번째로 알데히드는 광학 스모그 성분 중에 하나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학 반응에 의해서 NO2는 오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NO2가 원래는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광학적인 어떤 정상적인 광분해 반응을 해야 되는데 NO2와 탄화수소 같은 것들이 결합을 해서 광학 반응하면 오존을 생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학 스모그는 여름철까지만 하면 맞아요. 근데 뒤에가 틀렸어요. 저녁이 아니라 빛에 써야 되는 광학 반응은 낮에 발생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고요. 11번 문제로 갈까요? 11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되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옥신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거를 읽었을 때 헷갈리실 수 있고 이거 왜 내분비 장애 물질이 뭐지? 제가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들을 방해를 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환경호르몬이라는 정식 명칭은 환경호르몬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든 명칭이고 내분비 교란물질, 내분비 장애물질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이거 하면서 영수증 입에다 물지 마세요. 비스페놀 A가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DD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로 생물의 번식을 방해하는 물질이고 환경 호르몬인 DES라고 하는 물질은 옆에 읽어보시면 디에틸스틸베스톨이라고 하는 물질은 자연적인 에스트로겐보다 강력한 세포 반응을 유발해서 에스트로겐 자체보다 세포 반응을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보시면 비스페놀 A는 영수증 말씀드렸는데 캔 안에도 내부의 코팅 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4번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라고 해도 4번에서 틀리시면 안 되는 게 다이옥신은 소각로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유기화합물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며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호르몬에 대한 비스페놀 A가 캔 안에서 나오는 거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다이옥신은 매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보통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이나 간에 축적되고 암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1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처음에 받고 메일로 받고 이번에 공개가 돼서 제가 보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받고 나서 이렇게 한번 쭉 지금까지는 자세히 안 읽고 쭉 보면서 비산먼지에서 잠깐 삐끗했죠. 비산먼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옥신에서 이제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안 보고 환경호르몬이라고 나왔을 때 환경호르몬은 내가 이렇게 캔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얘기를 했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에 강조했었던 말을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에 키포인트를 좀 집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실 때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12번 볼까요? 토양오염 정화 공정이 아닌 것은 1번에 있는 토양 세척 공정 있죠? 우리가 이제 토양을 정화하는 공정 보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정화하는 보건 기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보건하는 기술이 있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보건하는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적으로 보건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교재에서 설명드렸었는데 토양세척법, 토양세정법 들어보셨죠? 그쵸? 소일 플러싱, 소일 워싱이라고 했던 거. 두 번째로 고형화 안정하는 것도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열적 보건하는 기술 중에 열탈착 아니면은 뭐 있었지? 열분해, 파이올리시스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번째는 토양을 매몰시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되는데 토양을 매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공법들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13번 보시면은 13번 이거 제가 질사나 탈지라 할 때 한 번씩 읽었던 부분이에요. 질사나 탈지라. 그래서 저희 교재 수질 교재 보시면 질사나 부분 파트 나와 있는 부분에 그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학생들이 공생, 기생, 편리공생, 상리공생 이런 말이 나와서 좀 헷갈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시간에 조금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생물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익이 되는 거를 상리공생이라고 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게 서로의 이익이 되는 걸 상리공생이라고 하고요. 상리공생이란 말 제가 했었는데 언제 했냐면 콩과식물 할 때 뿌리옥박테리아랑 콩과식물 할 때 제가 상리공생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페이지 수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리공생하는 콩과식물 할 때 리조비움이라든지 아조토박터라든지 이런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상리공생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쪽 생물만 이익을 얻고 다른 생물은 피해를 입는 걸 기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거든요. 상리공생은 공생관계에 있는 두 가지 생물이 둘 다 이익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리공생은 서로 이익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한쪽은 이익을 얻는데 다른 한쪽은 이득도 없고 실도 없어요. 얻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잃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저런 편리공생 같은 것들이 자연계에서 언제 볼 수 있냐면 혹등고래라는 고래가 있는데 그 혹등고래 따개비라는 게 붙어서 살거든요. 그럼 따개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서식지가 없는데 혹등고래 등이나 아니면 혹등고래 몸체에 붙어가지고 서식지를 제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따개비는 이익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혹등고래는 얘네가 붙는다고 해가지고 이익도 없고 그렇다고 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상리공생, 편리공생, 머릿속으로 상리는 서로 상자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거,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혹등고래를 우리가 수질에서 그렇게 공부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는 이제 질산화 과정과 탈출화 과정에서 배웠던 질소순환에서 질소를 어떻게 식물체 내로 고정하느냐, 질소 고정 세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뿌리옥박테리아 설명드렸고, 뿌리옥박테리아와 그 다음에 뿌리옥박테리아가 보통 콩과 식물 안에 붙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할 때 상리공생 설명드렸고, 기생은 한쪽에 달라붙어서 사는 건데 한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기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기생이 있어요. 그거를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충, 회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충, 회충이 우리 몸에 들어가 있다 한들 얘네가 만약에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굳이 회충약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회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회충약을 막 먹어치우는 거 아니지만 먹는 이유는 얘네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주라고 하잖아요. 숙주를 없앤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생과 기생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기생은 회충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계속 살아가면서 살 수 있지만 한쪽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입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콩과 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는 대표적인 편리공생이 아니죠. 서로서로 상리공생의 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콩은 광합성의 산물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뿌리옥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원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상리공생 형태예요. 네 번째로 식물은 빛을 서로 빼앗고 동물은 먹이나 생식질을 서로 빼앗는 현상을 경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상리공생이라는 말만 정확하게 기억만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4번 수질 파트 마지막에 제가 슬러지 처리할 때 이 문제는 100%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슬러지에 대한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밀도 계산하는 문제, 슬러지 밀도 계산하는 문제, 비중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계산하기 복잡해서 보통 나오면 물질 밸런스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 밸런스 이용해서 푸시는 문제예요. 공식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V1 100-W1은 슬러지를 탈수하거나 건조하거나 아니면 농축한 후에도 그 안에 있는 고형물은 변함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V2 100-W2 1kg이었고요. 그쵸?
이 원래는 부피를 넣어주는 거지만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나오면 얘도 질량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1kg 넣어주시고 처음에 초기 수분 함량이 80%라고 했고 100-80은 V2가 얼마인지 모르고 V2를 구하는 문제니까 100-50으로 계산하면 되죠. V2는 5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되고 계산하면 0.4kg이에요. 하다못해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제거된 수분의 양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꼬기도 하는데 얘는 아주 착하게 1kg이었는데 얼마나 줄었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0.4kg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소음진동 문제 중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죠. SPL 음압 레벨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PL 계산한다 라고 하면 몇 로그? 20 로그 바로 나오셔야 되고 P0분의 P라고 했는데 P0는 기준 음압으로 우리는 거기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얘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다 우리는 최소 가청 음압까지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 내용까지 접합을 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번 시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이거 풀 수 있어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좀 수치화해서 푸실 수 있게끔 공식 암기하시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셔야죠. 15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16번 보시면 16번 총 고형물이 70%래요. 그 뭐 감이 와야 돼요. 첫 줄 읽고 감이 와야 돼요. 막 TS가 70%, 총 고정성 고형물이 49%, 총 용존성 고형물 18% 이렇게 나오면 아, 뭐 계산하라는 거구나. 그럼 문제를 딱 봤을 때 고형물을 분류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일단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지?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고정성 부유 고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한글로 배우지 않고 기호로 배웠기 때문에 기호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영어로 친절하게 나왔으니까 FSS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FSS를 구하려면 일단 VSS는 나머지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문제 풀이하는 거니까. 일단 TS라고 하는 총 고형물은 우리가 분류할 때 설명드렸는데 분류 한번 더 해볼까요? TS라는 거는 물속에 있는 총 고형물은 물에 녹아있는 게 있고 녹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과지라고 하면 여과지 위에 걸리는 것들은 녹지 않은 거, 여과지를 통과한 거는 녹은 거라고 했을 때 여과지를 통과한 건 TDS라고 하죠. 용존성 고형물, Dissolved Solid라고 하고 여과지를 통과하지 않은 건 TSS라고 해서 Suspended Solid, 부유물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죠? 이 부유물질이나 용존성 고형물을 태운다 그랬죠. 연소를 시킨다고 했을 때 연소시켰을 때 날아가는 게 뭐?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볼레타일 솔리드라고 하는 휘발성 고형물인데 뭘 태워서 날아갔냐? 서스펜디드라는 부유성 고형물을 태웠는데 휘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VSS. 태우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면 FSS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TDS도 날아가면 DS를 태웠는데 휘발이 되었다 그러면 얘가 VDS. 그 다음에 DS를 태웠는데 타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남아있다라고 해서 Fixed Dissolved Solid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이거 다 설명 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공식만 그림만 빨리 그리실 수 있고 이해만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TS 자체는 TDS 플러스 그 다음에 TSS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DS는 VDS 플러스 FDS TSS는 VSS 플러스 FSS 이렇게 공식 써드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얘네 두 개 더하고 얘네 두 개 더하면 얘는 중간에 있는 Dissolved와 Suspended라는 상태만 다를 뿐이지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건 동일하다. 따라서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총 고형물은 VS 플러스 FS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다 이제 식만 공식 여기 주어져 있는 수치만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수치만. 맞죠? 그럼 첫 번째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총 고형물이 70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공식에다가 70 했어요. 그 다음에 용존성 고형물이 나와 있나요? 총 용존성 고형물이 두 번째 줄 보시면 18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TDS가 18이잖아요. 그럼 아마 총 부유성 고형물이 제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총 부유성 고용물은 얘가 70인데 녹아있는 게 18이래요. 그럼 70에서 18 빼면 52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52예요. 이렇게만 딱 잡아놓으시면, 처음에 있는 요것만 제대로 잡아놓으시면, 내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썼지만, 지금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거든요. FSS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로. 그쵸? FSS. 그럼 FSS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부유성 고용물을 양을 찾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더니 TSS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52가 나왔고, VSS 값이 나와야 돼요. VSS 값이 그래서 그 줄 보시면 휘발성 부유 고용물은 VSS가 13%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13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 52는 13 더하기 얼마예요? 빼기만 하면 되는데 39? 그래서 얘가 정답이 3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물의 분류만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16번의 정답 1번으로 하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건 사실 뭐 진짜 간단한 산수 문제니까, 근데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면 안 되니까 헷갈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머릿속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장 가가지고 그려보시는 거는 사실상 막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연습하실 때마다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17번 항상 말씀드렸던 소음 진동의 합성 소음 계산하는 거예요. 합성 소음.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른 두 음압 사이에서 발생한 소음은 수음자 위치에서 측정한 음압 레벨이 각각 60dB하고 70dB래요.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략 답 다 나와요. 계산하지 않아도. 제가 이랬죠. 합성 소음의 경우에 10dB 이상의 차가 있으면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대충 60dB랑 70dB 있으면 10dB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값이 나오면 70dB의 언저리에 나와야 돼요. 그럼 70, 71, 72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풀어봐야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60.4, 68.1, 70.4, 78.1인데 답을 찾기가 힘드세요? 바로 답이 여기 첫 줄만 읽으시고 바로 3번으로 답이 나오셔요. 근데 이렇게 풀으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잔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두 소리의 합성 음압 레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성 소음 계산하는 공식은 L이라고 치면 10 로그 10의 10분의 L1 플러스 뭐 10의 10분의 L2, 나머지 식들은 다 아시니까 다 더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볼까요? 10 로그 10의 10분의 60이니까 6 더하기 10의 7승 맞죠? 60dB랑 70dB랑 10 곱하기 로그, 이 로그 계산만 잘하시면 되는데 10의 6승을 앞으로 빼주시고,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값만 다시 써주시면 10 곱하기 로그 10의 6승 곱하기 11이거든요. 그래서 계산값 거기 나와 있는 지문 보시면 11 곱하기 10의 5승도 있고 11 곱하기 10의 6승도 있으니까 11 곱하기 10의 6승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시면 되죠. 얘가 7.04라고 나왔어요. 그럼 10 곱하시면 70.4dB 이렇게 답이 나오죠. 정확하게 푸시면 70.4dB이지만 우리는 좀 노하우가 있으니까 10dB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푸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 60dB, 65dB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면 60dB짜리 두 대답 이런 식의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소음 진동 시간에 잘 언급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소음 진동 파트를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8번 볼까요? 수질 분석 결과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온이 동일한 농도로 나타냈대요. 다 산수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그쵸? 산수가 빠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문제 계산하다가 나누기 곱하기 하다가 시간이 판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 문제 유형은 다 알고 계시는 유형인데, 다만 이제 수치 자체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문제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도 계산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총경도의 값이 나왔어요. 66mg/L CaCO3라고 나와 있고, 칼슘의 농도는 얼마인가? 다른 경도 유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총경도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경도 유발 물질이 나와 있으니까 총경도 계산하는 물질은 경도 유발 물질 곱하기 이 경도 유발 물질의 당량분의 50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대입할게요. 얘가 66 나왔고요. 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칼슘이라고 써도 되고 뭐 X라고 써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칼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마그네슘으로 쓰면 미지수가 2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동일 농도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미지수 X를 써서 X 곱하기 칼슘 일당량 얼마죠? 20분의 50 더하기 X 곱하기 마그네슘 일당량은 12, 24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50 이것만 해서 계산하면 20, 50이긴 한데 요거 계산하면 2.5 X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4.16 나오거든요. 저 집에서 다 해봤으니까 4.16 X 뒤에 수수점까지는 안 보고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하니까 대충 나오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6이고 얘 6 나오고 6 나오니까 아 대충 6.6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소수점 뒤에 잘라버리고 6.6x가 66이니까 대충 x는 10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죠. 여기 숫자만 조금만 빨리 계산을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8번 정답은 4번의 10으로 하시고요. 19번 문제 볼까요? 폐기물의 퇴비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퇴비화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의 폐기물을 분쇄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호기성 퇴비화는 현기성 퇴비화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일수가 단축된다.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로 퇴비화는 공기 주입, 혼합, 온도 조절의 필요 조건이며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통기성을 잃을 수가 있고 너무 적으면 퇴비화가 적당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 수분 양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보시면 ip삭이나 옥수수 때 볏짚단과 종이는 CMB가 낮으나 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교재 퇴비화 부분을 봤을 때 CMB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는 걸 봤었는데 사실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퇴비화가 중단되면이라는 얘기예요. 퇴비화가 종료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퇴비화가 종료되면 CMB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그거 한 줄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퇴비화가 종료되면 CMB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마지막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언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토양 산성화에 대한 영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 안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망간 같은 것들이 용해되어서 작물에 유해할 수 있다. 산성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산성비 같은 것들이 내리거나 그러면 수소이온이 얘네 자리를 뺏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온화 경량 순서까지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 보시면 산성 토양에서는 미생물 활동이 저하돼서 토양이 노후화된다. 미생물이 좋아하는 조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세 번째로는 산성 토양에서는 알루미늄 삼가 활성도가 저하돼요? 아니죠. 금속의 활동도가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가되고 인산과 결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산과 결합해서요. 물에 녹지 않은 어떤 불용성 철화합물이나 아니면은 알루미늄 화합물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럼 틀린 거는 3번에 있는 활성화가 저하된다라는 말만 제대로 찾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 마지막에 보시면 산성 토양에서 칼슘이 유출되어서 칼슘의 결핍이 생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답을 3번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총 20문제를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풀고 나니까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왜 저거를 실수를 했을까? 내지는 저건 저렇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는 부분 자체가 다음번에는 틀리지 말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 저는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시면 최대한 볼 수 있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자기가 어떤 파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좀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나머지 부분이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골고루 공부를 하시되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